그런데 그 살인가스를 공격한 게 누구라는 증거가 나왔어요? 범인 잡았어요? 범인 못 잡았어. 그 시리아 정부군이 그랬다라는 게 미군의 주장인데 시리아 정부군이 그랬다는 구체적인 증거가 안 나왔어요. 그죠? 그런데 그 살인이라는 그 가스를 화학 공격을 했다 그러면서 남의 나라 시리아에다가 미군이 폭격을 했어. 어이없죠? 그 다음에 여러분 오늘 네이버 검색어가 뭐냐면 GBU 43? 이게 뭐냐면 소위 폭탄의 어머니라고 불려진대. 그러면서 알려진 모든 폭탄 중에 핵무기를 제외하고 가장 끔찍한 폭탄이 이거라는 거야. G머시기 43. 이거를 미국에서 아프가니스탄에게 투하했다는 거야. 왜? 왜? 미국이 아프가니스탄에 왜 저 폭탄을 투하했냐고. 무슨 건수로? 무슨 자격으로? 이거 오늘 쐈다니까. 예. GBU 43이라는 걸 폭탄의 어머니라는 저 폭탄을, 그러니까 폭탄의 무슨 어머니야, 이 씨발놈들아. 어디서 이렇게 이 살인을 미화하는, 어따 대고 어머니야! 이거 전 세계 어머니들이 들고 일어나야 돼. 어따 대고 폭탄의 어머니야! 진짜. GBU 43한테 폭탄 나와보라고 그래봐! 배를 가르고 나와봐! 이것들이 진짜, 그래갖고 이것들이 지금 아프가니스탄에 IS의 근거지라는 거야. IS의 근거지로 보이는 곳에다가 GBU 43을 투하했대. 가장 잔혹한 무기를. 그런데 여러분 이제까지 미국에서요. IS의 근거지라는 둥 그러면서 폭격했는데 진짜 제대로 잡은 적 있어 없어? 없어. 대부분이 오폭이었어. 그거 알죠? 미국은 수시로 오폭을 해. 지금 그 GBU 43이 떨어진 데가 IS의 근거지란 증거 내놔봐. 미국은 지금 두 가지를 내놔야 돼. 그 시리아 화학 무기를 쓴 게 누군지 범인에 대한 증거. 그리고 아프가니스탄의 그 IS의 근거지라는 증거를 대라고. 그런 증거도 없이 그 무지막지한 폭격을 지금 하고 있어. 이게 왜 그랬냐? 미국은 인권을 존중하고 자유를 숭상하는 나라라는 그 명분을 가지고요. 그동안 지난 20세기 때 미국이 세계의 경찰 노릇을 했어요. 그런데 지금 미국은 세계의 경찰 아니야. 인권을 존중하지 않아. 유나이티드 항공 사건이 그걸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거야. 미국은 더 이상 인권을 존중한 나라가 아니야. 개인의 자유를 보장한 나라가 아니야. 따라서 니네가 다른 나라에다 폭탄을 집어던질 어떠한 명분도 어떠한 지위도 없어. 자격도 없어. 이 씹새들아. 그냥 너네는 깡패야. 그걸 줬다고 검색하고 자빠진 새끼들은 또 누구냐고. GBU 43 폭탄의 어머니. 그러면서 검색한 연놈들은 누구냐고. 내가 욕을 한 대상이 네가 아니잖아. 내가 미국한테 욕했는데 네가 왜 욕한다고 난리야. 네가 트럼프야? 병무청 알바나 하면서 그냥 병무청 알바나 열심히 해. 아니 미국에 쓸데없이 폭격하는 놈들 욕하고 있는데 네가 왜 난리야. 예. 자 여러분 이 미국이란 나라 여러분 지금요 온 세계가 북한이 핵실험을 하면 가만두지 않겠다. 그러면서 뭐 내일 북한에서 핵실험을 하면 뭐 끝장을 내겠다라고 막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전 세계에서 핵실험 제일 먼저 한 게 누구예요? 여러분 전 세계에서 핵실험 제일 먼저 한 게 누구야? 미국이잖아. 미국이야 미국. 미국이 전 세계에서 핵실험 제일 먼저 했고 그 핵실험을 기본으로 해서 그 핵무기를 자 그럼 다음 질문 나가요. 전 세계에서 핵무기를 실제 전쟁에 사용한 유일한 나라가 누구예요? 핵무기를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실전에 사용한 나라가 누구야? 미국이야. 지금 미국이 다른 나라한테 핵무기를 가졌네 만에 욕할 자격이 있어 없어? 미국에 핵무기 없어? 미국이 핵무기 다 없애놓고 지금 다른 나라더러 핵무기 없애라는 거야? 여러분, 지금요, 미국은 핵잠수함을 갖고 있는 나라예요. 핵무기가 세계에서 제일 많은 나라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핵무기를 실전에 쓴 나라야. 그런 나라에서 지금 다른 나라더러 핵무기 갖지 마라. 그럴 자격이 있냐고. 없어. 그 다음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미국이랑 휴전 중인 나라가 누구야?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미국이랑 휴전 중인 나라가 누구야? 북한이야. 우리랑 휴전 중인 게 아니라 미국이랑 휴전 중이야. 북한은. 그러면 지금 북한은 전 세계에서 제일 핵무기를 많이 갖고 있는 미국, 유일하게 핵무기를 진짜 실전에 썼던 미국하고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단독 휴전 중이야. 그런데 왜 우리는 북한한테만 욕을 하냐고. 그러면 북한이 핵을 가져야 되나요? 그렇게 얘기하면 또라이 새끼지. 찌질이고. 이 찌질한 또라이야. 지금 북한이 핵을 가져야 된다는 얘기가 아니잖아. 우리가 다 같이 외쳐야 되는 건 뭐냐 하면 미국도 핵무기를 버리라고 얘기해야 되는 거야. 미국과 북한이 똑같이 핵무기를 버려라. 왜? 지금 미친 김정은이랑 미친 트럼프랑 핵무기 날리면 제일 손해보는 게 누구야? 남한이야. 왜 내가 미친 김정은 트럼프 때문에 우리가 핵무기의 위험 속에 살아야 되냐고. 전 세계의 핵무기를 없애야 된다고요. 전 세계 핵무기를 없애는 세계 비핵화를 우리가 주장해야 되는 거야. 우리도 핵무기를 가져야 된다. 이 또라이 새끼들아, 그런 얘기를 할 때가 아니라 미국도 핵무기를 버리고 북한도 핵무기를 버리고 너네 둘 다 핵 버려 이 씹새들아 라고 얘기해야지 되는 거야. 우리가 핵전쟁이 일어나면요 누가 그러는 거야. 전쟁 날까봐 사재기 한다고. 너 인터넷 마트 운영하는 애지. 인터넷으로 홈쇼핑 운영하는 애지 너. 그래가지고 너 생필품 좀 팔아보려고 떨이로 그 물건 사재기 해봤자 핵폭탄 터지면 아무것도 아니야. 너네 싱크대에서 백골로 발견돼. 지금 전쟁이 일어나면 그런 화학탄 뭐 핵무기 사재기 해봤자 써보지도 못하고 죽어. 뭐하러 사재기를 하냐고. 전쟁 나면 그냥 우린 다 뒤지는 거야. 우리는 수도권이 아니기 때문에 살 수 있다. 야, 우리 수도권은 폭탄 맞아 죽고 너네는 굶어 죽어. 수도권은 폭탄 맞아 죽고 우리는 굶어 죽어. 그러니까 선제 타격을 해야죠. 이 썩을놈아. 너가 지금 네 몸에 수류탄이 있어. 근데 애들이 막 너를 때리러 온다고 그래. 그럼 너 어떡할래? 수류탄 픽 뽑겠지. 그리고 이거 너 가까이 오면 터트린다 하겠지. 근데 애들이 막 달려와서 때리려고 그래. 그래서 얘네들이 막 쑤시려고 그래. 그럼 너는 어떡할래? 너 터트리겠지. 다 죽는 거야. 선제 공격? 선제 공격이 바로 수류탄 쥐고 있는 애한테 칼 들고 달려드는 거야. 저거 강퇴시켜주세요. 예. 너는 머리를 모자 쓸 때 쓰려고 달고 다니는 거지. 키 커 보이려고 달고 다니는 거지.
저거 어디 갔어? 조금 아까 봤는데. 객관적 머시기. 이름은 또 객관적 분석이야. 너 객관적의 뜻은 알아? 가만있어 봐. 선제 공격 그거 누구냐? 너는 블랙이야. 너무 무식해서. 여러분 왜 뭐라 그러니? 왜 가자지구에서 테러 사건이 일어난지 알아요? 가자지구에서 테러 사건이 참 많았어. 근데 그 테러 사건들이 물론 조작도 있을 거야. 근데 그 많은 그 중동인들이 테러를 일으키는 원인이 뭐냐면 대부분 자기 가족을 다 잃고 모든 생활수단을 다 잃은 사람들이 마지막으로 자기가 죽으면서 복수하는 거야. 그게 테러야. 즉 테러라는 건 아무것도 더 이상 잃을 게 없는 사람이 자기의 죽음을 혼자 죽지 않겠다. 그게 테러 사건이거든. 그게 자살 테러야. 그게 자살 테러라고. 그런데 지금 북한은 잃을 게 없어. 김정은이 어디 다른 나라로 도망가서 살 수 있어? 걔 못 살아. 어차피 북한을 나오자마자 어디선가 스나이퍼가 쏜 총에 맞아 죽을걸? 참수한다고 목을 딴다 그럴걸? 그러니까 어차피 김정일이 선택할 수 있는 방법은 죽는 거밖에 없는 거야. 그러면 죽을 때, 자, 얘가 선택할 수 있는 방법은 죽는 거밖에 없어. 그러면 어떻게 죽는 게 가장 효과적일까? 걔 입장에서. 혼자 죽지 않는 거야. 혼자 죽지 않고 다 같이 죽자. 그게 그런 뜻이야. IS 테러는 그거는 그 뒷배가 있는 대자본에서 만든 그 테러이고, 가자지구나 이런 데서 팔레스타인 자치기구에서 벌어지는 테러는 대부분 잃을 게 없는 사람들이 완전히 망한 다음에 자기 목숨을 바치면서 다 같이 죽는 그런 테러거든. 예. 그러니까는 이게 지금 김정은이는 왜 그 김대중 노무현 정부 때 김정일이를 설득해서 왜 평화조약을 맺으려고 했느냐. 얘네들의 전술이 뭐냐면 그 벼랑 끝 전술이라는 거야. 나 죽을 건데 혼자 안 죽겠다. 그게 북한에서 핵을 개발한 이유야. 북한이 핵을 개발한 이유가 뭐냐면 혼자 죽지 않겠다. 나만이랑 같이 죽겠다는 거야. 그래서 그 북한을 설득하느라고 우리가 핵무기를 다 버리면, 네가 핵무기 버리면 우리가 먹여 살려줄게. 그거였어. 그거 몰랐지? 김대중 노무현 때 한 일이 뭐였냐면 네가 핵무기를 버리면 너 그 경제 지원 해주겠다. 그래서 나온 게 두만강 프로젝트 이런 거예요. 두만강 개발 사업. 그래서 세계 자본이 북한에다가 경제 지원을 해주는 조건으로 북핵을 제거하는 거였어. 그래서 2008년 여름에 약속대로 누가 빨갱이야? 너? 박근혜? 박근혜는 빨갱이야. 박근혜 빨갱이 맞아. 박근혜도 빨갱이고 황교안이도 빨갱이고 북한에 이뤄온 게 빨갱이 아니겠어. 지금 황교안이랑 박근혜랑 사드 배치하는 바람에 김정은이가 세계적인 스타가 됐잖아. 예. 자, 제 중계방에 와서 떠드는 벗들 때문에 얼리고 할게요. 자, 그래서 이제 김대중 정부 때 이 웃기는 게 뭐냐면요. 여러분 김정일이가 김대중 대통령이나 노무현 대통령한테 각별한 대우 안 했어요. 그거 알아요? 김정일이 노무현 대통령한테 뭐 한 건 하고 오셨수다 이러면서 비웃었다니까. 판문점으로 걸어서 갔단 말이야. 김정일 만나러. 근데 한 건 하고 왔다는 둥 그러면서 비아냥거렸어. 김정일이가 노무현 대통령 얼마나 모욕적으로 굴었는지 몰라. 그리고 그 김대중 대통령한테도 그렇게 각별하게 대우하지 않았어. 그런데 김정일이가 유일하게 각별하게 대우한 게 박근혜야. 박근혜만 인터뷰 기사 갖고 와보세요. 박근혜가 갔다 와갖고 인터뷰를 했어요. 우리 언론하고 한국 언론하고 뭐라고 인터뷰를 했냐. 김정일이 자기 아버지랑, 그러니까 김정일의 아버지가 김일성이잖아. 박근혜 아버지가 박정희고 박정희하고 김일성이 선친들 간의 관계가 있어서
김정일이 자기한테 각별한 대우를 해줬다. 그렇게 인터뷰를 했어. 예. 여러분들이 그거 분명히 알고 계셔야 돼요. 한번 볼까요? 김정일 위원장은 솔직하고 거침없는 사람이었다. 김 위원장의 화법과 태도는 인상적이었다. 내가 만약에 이런 말을 했으면 내가 지금 이석기 옆방에 들어가 있는데 이 말은 누구의 말이냐? 박근혜가 한 말이야. 박근혜가 그 당시에 누구니? 절망은 어쩌고 저쩌고 이러면서 자기 자서전에다 쓴 말이야. 김정일 만난 다음에. 박근혜가 김정일을 만난 다음에 니네가 빨갱이 얘기 안 했으면 내가 이걸 안 틀었어. 네가 중계방에서 나한테 자꾸만 빨갱이가 어쩌네 이러니까 내가 이걸 틀었다니까. 박근혜가 이랬다니까. 김정일 위원장은 솔직하고 거침없는 사람이었다. 김정일 위원장의 화법과 태도는 인상적이었다. 이거 실화야. 박근혜 자서전에 나온 거야. 예. 그 다음에 또 뭔 얘기를 했냐면 김정일 위원장은 서로 마음을 열고 이끌어낸 약속들을 가능한 한 모두 지키려고 노력하는 모습을 보였다. 이것도 그 자서전에 나와. 그 다음에 김정일 위원장이 전용기를 보낸 걸, 그러니까 김정일이가 박근혜한테 전용기를 보냈다니까? 이건 노무현도 못 받고 김대중도 못 받아본 대우야. 전용기를 보낸 걸 언급하면서 각별한 대우를 하는구나 하고 생각이 들었다. 김정일 위원장과의 면담 일정을 전해들은 뒤에 가슴이 뛰긴 했어도 그렇게 긴장되지는 않았다. 가슴이 뛰었대잖아. 김정일 위원장과 첫 만남이라고 하지만 선친들 간의 과거 역사가 있어서 그런지 모든 것을 탁 터놓고 허심탄회하게 얘기할 수 있었다. 그러니까 우리는 김일성이랑 박정희가 완전히 적인 줄 알았는데 모든 걸 탁 터놓고 허심탄회하게 얘기하는 사이였대잖아. 몰랐지? 김정일 위원장은 남한 정치에 대해서도 해박한 지식을 갖고 있었다. 이 찬양 고무죄야 이거. 답방 약속과 관련해서 김정일 위원장이 약속을 지킬 것이란 느낌을 받았다. 근데 답방 안 했거든? 뭔가 다른 약속을 지킬 거란 생각이겠지? 김정일 위원장의 말만 듣고 왔다는 지적에 대해서 나의 방북은 사과를 받으러 간 것이 아니다. 한국전쟁에 대해서 사과받으러 간 게 아니다. 남북한 공존을 위해서 작은 힘이라도 보태기 위해서 간 거다. 그러면서 그 뒤로도 북한하고 계속 편지를 주고받았다니까? 3박 4일의 북한 방문 기간에 가슴이 찡할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었다. 세계에서 유일한 분당국인 우리의 현실이 서글펐다. 남북한이 같이 잘 사는 날이 오길 손꼽아 기대해본다. 남북한 여성이 우리나라를 살기 좋은 행복한 나라로 만들 수 있도록 노력하자는데 의기투합했다. 북한 여자들이랑 의기투합했대. 북한은 최고인민회의 대의원 687명 가운데 138명이 여성이라고 했다. 우리보다 여성의 사회 진출이 활발한 듯 보였다. 심지어 남한을 비하하고 있어. 옥류관에 노래방 기기가 있어 노래도 함께 불렀고 고향의 봄을 합창했는데 가슴이 뭉클했대. 김정일 위원장의 제의가 반가웠다. 나에 대해 각별히 신경을 쓰는구나 하고 생각했다. 판문점을 넘어 귀환할 때 남북이 이렇게 가까운데 먼 길을 둘러서 오고 있구나. 빨리 남북한 주민이 이 길을 이용해 왕래할 날이 왔으면 좋겠다는 안타까움이 밀려왔다. 나와. 너 아까 욕한 빨갱이가 얘 말한 거지? 박근혜 얘기한 거지? 나한테 빨갱이라고 얘기한 거 아니고 박근혜한테 빨갱이라고 얘기한 거지? 나는 이제까지 북한의 김정일이랑 악수 한 번 해본 적이 없어. 김정은이를 뭐 따로 만난다든가 걔가 나한테 무슨 비행기를 보낸다든가 전용기 타고 만나러 간다든가 가슴이 뛴 적도 없어. 어따 대고 빨갱이래. 이것들이. 그 다음에 박근혜
대북 비선이 김정남이었다. 얼마 전에 죽은 김정남이가 대북 비선이었대. 박근혜 유럽 코리아 재단의 대북 비선이 김정남이었다. 이명박 국정원 대선 앞두고 재단 사찰 이유는 김정남 망명 공작 일환. 야, 김정일에게 보낸 박근혜 친서는 유럽 코리아 재단 소장이었던 장자크 그로아가 USB와 출력물 형태로 들고 중국 베이징에 가서 김정일의 장남 김정남을 만나 전달했다. 편지는 김정남의 고모부 장성택을 통해 김정일에게 보고된 것으로 안다. 전 유럽 코리아 재단 핵심 관계자의 말이다. 이게 증거잖아. 그래서 그때 막 북한으로 가면서 무슨 예쁜 저기 한복을 갖고 오라고, 그래서 한복 맞춰서 가고 그랬다는 그 사건. 그래서 김정은이가 김정남을 죽인 게 박근혜의 비선이었기 때문에 이번에 죽인 거 아니야. 예. 우리는 하나래. 짝짝꿍 짝짝꿍. 자, 그런데 우리 국민들더러는 빨갱이 그 죄 없는 젊은이들을 북한을 찬양 고무했다 그러면서 얼마나 감옥에 가두고 괴롭혔어. 고문해서 간첩 증거 조작해갖고 죽이고. 또 이런 얘기도 있지. 나는 지금 태극기 들고 집회한 사람들이 나는 꼭 읽어야 될 기사가 이거라고 생각해. 이 박근혜가 무슨 짓을 했냐. 정몽준, 박근혜와 얼굴 붉힌 이유 비화 공개. 나의 도전 나의 열정 자서전을 펴내. 한나라당 정몽준이 4일 그 자서전 나의 도전 나의 열정을 펴냈는데 여기에 보면 박근혜하고 얼굴을 붉혔던 비화가 소개됐다. 정몽준이 소개한 박근혜와의 비화는 2002년 9월 남북한 축구 경기, 2009년 자신이 당대표로 있을 때 박 전 대표와 단독 회동 및 세종시 특위 구성을 놓고 불거진 일화인데 두 사람의 첫 충돌은 2002년 9월 남북한 축구 경기 때였다. 박근혜가 2002년 5월에 북한을 방문, 김정일 국방위원장을 만나서 남한에서 남북한 축구 경기를 개최하자고 합의했고 당시 대한축구협회 회장이었던 정몽준에게 경기 개최를 요구했다는 것이다. 정 전 대표는 국가대표급 프로 선수들의 연봉은 프로 구단이 주는 것이고 프로 축구 경기 일정도 빡빡해서 협회가 마음대로 선수들을 불러낼 수 있는 게 아니었다며 당시 조중년 협회 전무가 박근혜를 찾아가서 복잡한 사정을 설명했는데 박근혜는 화를 펄펄 냈다고 한다. 그리고 박근혜가 점심 식사를 하면서 직접 설명을 했으니 박근혜는 마찬가지로 반응을 보였고 할 수 없이 각 프로구단의 통사정에서 간신히 대표팀을 소집했다. 그는 남북한 축구 경기가 열린 날 당시 상황에서도 박근혜가 먼저 경기장에 와 있었는데 나를 보더니 화난 얼굴로 왜 약속을 지키지 않았느냐고 해서 무슨 소린가 했더니 관중들이 한반도기를 들기로 했는데 왜 태극기를 들었냐는 것이었다고 회고했다. 그 태극기 들었다라고 막 박근혜가 화냈대잖아. 또 문제가 생겼다. 축구 경기 시작 전에 붉은 악마가 대한민국을 외쳤기 때문이다며 박 전 대표는 9월호 통일조국을 외치기로 했는데 왜 약속을 지키지 않느냐고 다시 내게 항의했다. 나와. 나더러 아까 빨갱이년이라는 새끼들. 그 캡처 뜨셨죠? 예, 나한테 빨갱이라고 그런 새끼들. 예, 그거 캡처 딱 떠주세요. 예, 뭐 2년 또 선동안에 누구? 박근혜? 네, 요거 캡처 떠주세요. 예, 자, 이거 캡처 떠주시고 법정에서 만나자. 나중에 또 법정에서 고개도 못 들고면서 지금 그렇게 당당하게 댓글 쓰는 거 내가 그랬지? 나한테 빨갱이라는 둥, 선동했다는 둥, 그럼 내가 고소한다고. 내 요즘에 아침마다 법원 가. 다음 주에도 또 가야 돼. 자, 그 다음, 아이고, 시간이. 다음 이야기는요, 예. 내가 오늘 일찍 끝내려고 했는데, 잠깐만 기다려봐봐.
오늘은 여러분들께, 오늘은 여러분들께 그 중요한 얘기를 해드릴게요. 무슨 얘기냐? 지금 이제 막 대선 후보들이 토론한다고 막 얘기가 왔다 갔다 해. 그런데 이 대선 후보들이 하는 토론을 들으면서 뭐가 맞는 말인지 모르는 사람들이 있어. 그죠? 예. 그래서 내가 대선 토론을 들으면서 그 말이 뭔 말인지 알아야 어떤 놈이 나쁜 놈이고 어떤 놈이 그나마 덜 나쁜 놈인지 알 거 아니야. 그래서 그거에 대한 얘기를 할 거예요. 물론 구체적인 이름이나 구체적인 발언은 하지 않을 거야. 다만 여러분들이 알아듣고 보라는 거야. 누구더러 좌파 세력이라는 건데. 나? 박근혜? 자, 일단 노래 하나 또 듣고 다음 과정을 나아가도록 합시다. 예. 내 모습이 보이지 않아 앞길도 보이지 않아 나는 아주 작은 애벌레 살이 터져 화장실 갔다 올 때가 노래 듣고 있어요. 한 번 두 번 다시 나는 상처 많은 번데기 내 컴퓨터를 지금 접속하려고 그랬대. 그래서 누군가 외부에서 접속하려고 그러는데 막 오늘 방송이 좀 세지? 예. 오늘 방송이 좀 세. 그러니까 지금 이제 얘네들이 막 뭐예요? 계속 그 네트워크를 지금 공격하고 있어. 자. 내가 오늘 몸이 안 좋아가지고 방송을 그냥 짧게 하고 접으려고 그랬거든. 컨디션이 너무 안 좋아서. 근데 지금 이 외부에서 접속하려고 한다라는 메시지가 떴어. 예. 이제부터 방송을 시작해볼까? 자, 그동안에 들어왔던 질문들 중에, 자, 그동안에 들어왔던 질문들 중에서 몇 가지를 하고 넘어갈게요. 어떤 질문이 들어왔느냐 하면, 대통령 중임제가 뭐냐? 대통령 중임제가 뭔가요? 4년 한 다음에 그냥 또 4년을 더 하는 건가요? 이렇게 묻더라고요. 제가 여러 번 설명했는데, 다시 잘 들어보세요, 여러분. 예. 대통령 중임제라는 게 뭐라 그랬어? 지금 우리나라는 5년 단임제예요. 우리나라는 대통령이 아무리 유능해도 5년 하고 다시 출마할 수가 없어. 그게 5년 단임제예요. 근데 지금 대통령 4년 중임제로 가자는 얘기는 뭐냐면 대통령 임기를 4년으로 줄이고 4년에 한 번 다시 선거를 해서 다시 뽑히면 한 번 더 하자. 그 얘기예요. 현재 우리나라가 5년짜리 딱 한 번밖에 못해. 여러분이 아무리 누구누구를 좋아해도 그 사람이 5년 하고 나면 다시 대통령 할 수가 없는 제도야. 우리나라 대통령 제도가. 이거 몰랐어요. 예. 그게 왜 그랬냐 하면 박정희 때문에. 이승만 박정희가 죽을 때까지 대통령을 하려고 그랬잖아. 그래서 독재로 이승만이 13년 동안 독재를 하고 박정희가 18년 동안 독재를 했단 말이야. 그래서 우리나라의 이 박정희, 이승만 독재체제 때문에 생긴 법이 5년 단임제 헌법이야. 그래서 대통령의 임기를 5년으로 제한하고 딱 한 번만 하게끔 한 거예요. 그게 이제 5년 단임제야. 그런데 4년 중임제는 뭐냐면 임기를 5년이 아니라 4년으로 줄여. 그 다음에 이제 4년이 되는 해에 선거를 한 번 하는 거야. 그래갖고 다시 뽑히면 한 번 더 할 수 있게 해주는 거야. 근데 떨어지면 끝이고 한 번 국민들이 또 선택해주면 한 번만 더 할 수 있는 거. 그게 4년 중임제야. 그래서 이 4년 중임제는 아무리 잘해도 2번밖에 대통령 못한다. 예. 그게 4년 중임제예요. 이해가 됐죠? 요거 잘 몰랐어요? 예. 그러니까 이제 미국처럼 하는 거.
미국처럼 하는 게 4년 중임제. 예. 그러니까 이 4년 중임제를 한다면 4년하고 지법대로 또 하는 게 아니야. 4년 만에 선거를 하는 거야. 그래서 잘했으면 한 번 더, 못하면 그걸로 끝. 자, 그러면 5년 단임제하고 4년 중임제의 차이가 뭐냐 하면 이명박이나 박근혜 어떻게 했어? 5년 단임제니까 5년 안에 다 먹고 튀려고. 그래서 5년 동안 삥을 뜯었잖아. 사자방 그러니까 이명박은 4대강 자원외교 방산비리, 박근혜는 최순실 비리. 이게 다 뭐냐면 5년 단임제니까 5년 동안에 다 해먹고 튀는 거야. 그래가지고 이제 5년 단임제는 한마디로 이제까지 먹튀를 할 수밖에 없는 구조였다. 근데 그러면 4년 중임제가 되면 이제 얘가 4년 동안 잘하면 그 다음 4년을 또 할 수 있잖아. 그지? 그러니까 한 번 더 하기 위해서 첫 번째 4년은 그래도 막 나가지 않고 잘하려고 노력할 거 아니야. 그게 장점이야. 예. 지금 이제 이원 집정부제는 다른 얘기예요. 대통령제도 4년 중임제라는 말은, 그래서 4년 중임제라는 게 4년 동안 잘해야 다음에 또 오니까, 또 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4년은 적어도 잘하겠지. 그게 4년 중임제로 가자는 거야. 그리고 진짜 잘했을 때 한 번 더 할 수 있는 거. 근데 4년 중임제도 재선이 되면 그때부터가 레임덕이라고 그러더라고. 그래서 이제 그거는 이제 운영상의 단점인 것 같고, 적어도 4년은 정치를 똑바로 한다는 얘기야. 그게 4년 중임제. 5년 단임제는 되자마자 그때부터 5년 동안 먹고 튀고, 다른 놈이 그 다음에 또 먹고 튀고 그럴 수 있지만, 4년 중임제라 그러면 적어도 4년은 정치를 잘한다는 거지. 한 번 더 할 수 있기 때문에. 그 다음에 이원 집정부제라는 건 뭘 얘기하냐면, 우리나라 저기 때처럼, 윤보선 정권 때처럼, 그러니까는 대통령이 있어. 대통령이 있지만, 내각 책임자는 대통령이 아니야. 장면 내각이라 그랬잖아. 그게 무슨 얘기냐면, 이원 집정부제에서 그 이원이라는 건 상원과 하원으로 국회를 구분하는 거예요. 미국처럼 상원과 하원으로 국회를 구분하는 거야. 그래서 상원의원은 되게 이제 오랫동안 할 수 있고 특혜가 좀 있어. 근데 이제 하원의원은 우리 지방의원처럼 좀 기간도 짧고 그리고 이제 좀 더 밀착한 국민들의 생활법을 다루고 이런 게 이제 하원의원이래. 그래서 하원의원하고 상원의원이 나누어져 있고 상원의원들 중에 대통령이 되는 거야. 그래서 이제 그 상원 하원으로 나누는 게 이원제도. 그 다음에 집정부제도라는 건 뭐냐면 국회에서 다수당이 총리를 내보내. 그럼 이 총리가 내각을 책임지는 거. 그게 이원 집정부제야. 예. 그러니까 이제 이원 집정부제라는 건 상원과 하원으로 나누어 놓은 게 이원제도이고, 집정부제도라는 건 그 국회의원이 총리를 뽑아서 그 총리가 내각을 책임지고 대통령은 국방과 외교만 책임지는 그런 구조를 이원 집정부제. 그리고 이제 그 내각제라는 게 이원 집정부제하고 비슷한데 뭐가 다르냐면, 내각제는 그냥 국회가 하나인 거야. 의원 내각제라는 건 국회가 하나야. 국회가 하나인데 그 하나의 국회에서 총리를 파견하면 의원 내각제. 이원 집정부제는 국회가 둘로 나뉘어져 있는 거. 그게 이원 집정부제는 상원 하원이 나누어지고 거기서 이제 행정부를 뽑는 거고, 의원 내각제는 나누지 않은 국회에서 총리를 뽑는 거고. 그래서 그 의원 내각제라는 건 책임 정치라 그래서, 의원 내각제는 대통령이 없어. 영국이나 독일 대통령이 없잖아. 그죠? 예. 그 일본에도 대통령이 없어. 총리가 최고 책임자야. 의원 내각제는 총리가 최고 책임자야. 그래갖고 이제 이 총리가 그러니까 총리만 뽑고 대통령이 없는 거지. 예. 그래서 이제 그 의원 내각제는 대통령제가와 반대로,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행정부의 형태를 구분할 때 대통령제와 의원 내각제로 구분을 해요. 예. 그래서 이제 이 대통령 제도는 대통령이 그 행정부의 최고 책임자인 제도이고, 의원 내각제는 대통령이 없이 국회에서 총리를 뽑고 그 총리가 행정부 문제를 다 같이 책임지는 거. 그게 의원 내각제. 그래서 대통령 제도는 삼권 분립이야. 행정부는 대통령,
국회가 의회가 입법부, 그 다음에 법원이 사법부, 의원 내각제는 대통령 없이 두 개야. 의원들이 입법부하고 행정부를 책임지고 사법부만 분리되어 있는 거. 그래서 요게 이제 3대2로 의원 내각제하고 대통령 제도를 구분하는 거고, 이원 집정부제는 상원 하원을 구분하는 거. 그게 이원 집정부제. 그러면 왜 우리나라에서 의원 내각제나 이원 집정부제 얘기가 나오냐 하면, 우리나라의 대통령 제도가 박정희가 만든 게 틀이라는 거야. 박정희 때 대통령의 권한이 굉장히 강했다는 거야. 그러니까 이승만 때는 헌법을 여러 번 바꾸면서 대통령 제도가 완성이 안 돼 있었어. 근데 박정희가 대통령 제도를 만들면서 굉장히 강력한 대통령 제도를 만든 거야. 그래서 미국의 대통령이나 프랑스의 대통령보다도 강한 대통령 제도야, 우리나라가. 그래서 대통령한테 권한이 굉장히 많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제왕적 대통령 제도라고 불러. 그게 옛날에 이제 그 드골이라는 프랑스 대통령이 그런 제왕적 대통령 제도라고 그랬었어. 그런데 드골 대통령보다도 더 막강한 권한을 갖는 게 우리나라 대통령 제도였어. 특히 우리나라의 대통령에겐 뭐까지 있었냐면, 그때 박정희 때 긴급조치, 유신헌법. 그 긴급조치라는 게 뭐냐면, 대통령이 지 멋대로 어떤 헌법을 제안할 수 있는 영을 내리는 거야. 그게 긴급조치. 그게 유신헌법이야. 그래서 프랑스의 드골이 그러니까 미국 대통령보다 프랑스 대통령이 강력한 권한을 갖고 있었는데, 그 프랑스 대통령도 갖지 못한 헌법 제안권, 그거를 대통령이 가졌던 게 박정희식 독재. 그래서 그 이제 의원 내각제를 얘기하는 사람들은 대통령의 권한이 너무 강한데, 이번에 박근혜처럼, 이명박처럼, 지금 이명박 박근혜 모순은 어디서 생긴 거냐면, 대통령이 다 지멋대로 할 수 있는 거야. 통제할 수 있는 방법이 없었다는 거지. 이번에 탄핵 과정도 봐봐. 아슬아슬했잖아. 그런 것처럼 우리나라의 대통령을 통제할 방법이 없다. 그러니까 대통령의 권한을 나누어야 된다. 그래서 총리를 의회가 뽑아서 내각을 책임지고, 만약에 그 총리가 정치를 잘못하면 내각이 총사퇴하면서 의원 선거를 다시 하자. 그렇게 하는 게 이제 의원 내각제야. 대통령은 따로 뽑아서 그 국가를 대표하고 국가 원수의 기능, 그 다음에 외교하고 국방만 담당한다. 그렇게 하자는 게 이제 의원 내각제 주장자들의 주장이에요. 그래서 권한을 나누자는 거. 그러면 이제 노무현이나 문재인 같은 사람은 뭘 얘기하냐면 4년 중임제와 책임총리제. 4년 중임제와 책임총리제를 얘기하는 거야. 그게 무슨 얘기냐면 대통령을 4년 중임제로 가고, 지금처럼 대통령이 행정부의 최고 수반을 맡고 대신에 총리에게 내각 결정권을 주는데, 그 총리를 의회에서 선출하는 걸로 가자. 그래서 이 의회의 그러니까는 의회의 지명을 받아서 대통령이 임명을 하고, 이 총리에게 모든 권한을 줘서 얘가 내각을 구성할 수 있는 권한을 다 주겠다. 그게 책임총리제도. 예. 그게 이제 그 4년 중임제와 내각 책임총리제도가 그 노무현 대통령 때 얘기했던 거였고, 그 다음에 국회의원들이 얘기하는 건 의원 내각제이고, 그리고 이제 새누리당이 주장하는 게 이원 집정부제가 돼서 자기네들은 상원의원이 돼가지고 평생 종신토록 의원을 해보겠다. 뭐 이제 이런 뜻이죠. 예. 자, 그 얘기가 하나 있었고, 혹시 제 설명이 잘못된 게 있으면 고쳐주시고요. 저는 그렇게 알고 있어요. 다음 질문, 아까 좌파 우파 얘기가 나왔어. 그 다음 오늘 아침에 누가 나한테 질문을 했어요. 망치 부인은 친여예요, 친야예요, 이런 얘기를 했단 말이야. 자, 여러분, 이 중요한 얘기니까 얼리고 할게요. 우리나라에서는 보수하고 진보를 나누는 기준이 잘못되어 있어요. 이제 보수하고, 이제 좌파 우파란 얘기를 궁금해했잖아. 좌파 우파 설명부터 해줄게요. 좌파 우파, 좌익 우익, 그 말이 언제 나온 거냐면, 이게 프랑스 혁명에서 나온 말이야. 이제 소위 시민혁명이라고 얘기하면, 이게 이제 민주주의를 만드는 과정을 얘기하고, 시민혁명은 세 가지가 있었어요. 영국의 시민혁명, 미국의 시민혁명, 프랑스의 시민혁명. 그래서 요 세 가지 혁명을 순서대로 거쳐서 민주주의가 완성되는 거야. 근데 영국의 혁명이 또 두 가지로 나누어져요. 첫 번째가 청교도 혁명, 두 번째가 명예혁명.
그래서 청교도혁명은 크로멜의 독재라는 단계를 거쳐서 이 크로멜이 나중에 권력을 가진 다음에 좀 변질이 되는 거야. 그리고 막 독재를 해. 그래가지고 이제 크로멜 세력을 몰아내고 다시 왕정이 부활이 됐는데 이 왕들이 또 독재를 해. 그래가지고 그 왕을 쫓아냈던 게 명예혁명. 피 한 방울 안 흘리고 왕을 퇴위시키고 왕을 바꾸는데, 왕을 바꾸면서 뭘 했냐면 왕은 존재하나 통치하지 않는다. 그게 권리장전이라는 거야. 권리장전이라는 문서를 통해서 왕은 존재하지만 통치하지 않는, 한마디로 입헌군주제. 그래서 왕은 그냥 형식적이고 상징적인 존재로 존재하고 통치는 총리가 한다. 이게 이제 영국의 시민혁명이었고, 그 다음에 이제 미국의 독립혁명은 뭐냐면 영국으로부터 식민지 미국이 독립하기 위한 전쟁을 해요. 그래가지고 얘네들이 독립선언서라는 문서를 남기면서 그 대통령의 삼권분립 정신, 인권 존중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게 미국의 독립혁명이야. 그때 미국의 독립혁명으로 프랑스의 라파이에트라는 장군이 가서 지원을 했어. 그러면서 그 프랑스에서 미국의 독립을 축하하면서 만들어준 조각이 자유의 여신상이야. 자유의 여신상을 만들어준 게 프랑스예요. 그리고 이제 그래서 그걸 보고 들어온 프랑스인들이 그때 이제 미국의 독립혁명을 보고 와가지고 가만히 보니까 프랑스가 성직자하고 귀족은 놀고 먹고 모든 재산을 가지고 놀고 먹고 세금을 안 내. 근데 평민들만 세금을 많이 내. 그래서 모든 세금을 공평하게 내자. 그리고 세금을 결정하는 건 그 삼부회의라 그래갖고 성직자회, 귀족회의, 평민회의 새로 의회를 나눠갖고 거기서 결정을 한 다음에 총 몇 대 몇이냐? 그럼 성직자랑 귀족들이 평민이 내라? 그럼 2대1. 그래서 맨날 평민이 낸 거야. 그래서 삼부회의를 다 없애고 만민 평등한 국민의회를 만들어서 거기에서 세금을 규정하자. 이렇게 나온 게 프랑스 대혁명이야. 그래서 이제 이 프랑스 대혁명이 완성돼서 지금의 민주주의 체제가 이제 만들어지는 건데, 프랑스 대혁명이 200년 가요. 한 번에 완성된 게 아니야. 일단 이제 이 프랑스 혁명을 주도했던 사람들이 누구냐 하면 자코뱅당이라는 사람들이야. 자코뱅당이 누구냐면 그 로베스피에르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이제 급진주의자였어. 그래갖고 이제 얘가 단두대 정치라 해서 이 자기 의견에 반대되는 구체제, 옛날 그 프랑스의 왕정으로 돌아가자고 얘기하면 단두대에 막 당강당강 딸라 죽였던 게 로베스피에르야. 그리고 이제 그 로베스피에르에 맞선 사람들이 이제 왕정인데, 먼저 이제 그 전에 그 유명한 마리 앙뚜아네트가 나오는 거야. 이 마리 앙뚜아네트가 루이 16세 부인이었는데 얘가 오스트리아 황녀 출신이야. 근데 이제 얘가 프랑스로 시집을 가가지고 되게 매력이 없는 남자랑 살면서 한눈을 팔고 호화 사치 생활을 하는 거지. 그러면서 이제 그 호화 사치 생활을 하면서 국가 재정이 문란해져. 그러니까 이제 국가 재정이 무너지니까 세금을 더 거두려고 그 프랑스 시민들한테 막 세금을 더 거두려고 하다가 이 시민들의, 근데 그 당시에 시민들은 장자크 루소 이런 사람들한테 인권의식을 교육을 받은 거야. 그래서 이제 이 마리 앙뚜아네트가 너무한다. 이래갖고, 그리고 이제 이 마리 앙뚜아네트의 스캔들이 있었어. 그래서 그것을 열받은 시민들이 그 1789년 7월 14일에 바스티유 감옥을 습격하면서 프랑스 대혁명을 시작을 해요. 근데 이제 시작을 해가지고 만든 게 국민공회라는 거야. 그래서 이제 그 국민공회인가를 만들어 놓고 그때 이제 사람들이 다 모였어. 국민 대표들이. 근데 모였는데 로베스피에르하고 같이 젊은 평민 출신들이고 새로운 민주주의 체제로 가야 된다. 공화정으로 가야 된다. 그런 사람들이 왼쪽에 모여 앉고, 그 다음에 왕정을 다시 복구해야 된다. 루이 16세하고 마리 앙뚜아네트를 단두대에서 죽였는데, 그리고 난 다음에 그 후손을 다시 왕으로 세워서 왕정으로 돌아가야 된다라고 얘기했던 사람들이 오른쪽에 앉았어. 그래서 이제 그 당시에 오른쪽에 있는 우파는 옛날 체제로 살아가자라는 사람들, 그래서 보수, 과거를 지키려고 하는 사람들, 그리고 얘네들 전부 다 카톨릭이었어. 구교. 그리고 이쪽에 왼쪽에 앉아 있었던 애들이 평민이었고, 그 다음에 개신교 신자들이었고, 그리고 이제 얘네들은 새로운 체제로 가야 된다. 체제를 부정하는 애들. 그래서 얘네들이 좌익, 얘네가 우익, 좌파, 우파의 개념이 생긴 거야. 그래서 그 좌파란 어떤 개념이냐? 진보적으로 세상을 바꿔나가야 된다. 그래서 진보 개혁 세력을 상징하는 말. 우파라는 말은 당시 프랑스의 왕당파,
과거의 체제를 유지하고 지키려는 자들, 그게 그 보수 우파의 특징이야. 알아들어요? 이게 좌파 우파의 의미야. 만들어진 배경. 이것도 모르고 좌파예요 우파예요? 좌빨 좌익 쓰고 다니는 어리버리한 우리 띨띨이들 잘 들어. 예, 그게 이제 좌파 우파의 역사적인 기원이고요. 그 다음 우리나라에선 그런데 진보와, 그래서 이제 그 뒤로 다시 또 이제 얼리고 설명할게요. 그래서 이제 그 뒤로 진보하고 개혁이라는 게, 그러니까 진보 개혁 세력 대 보수 세력으로 이제 나뉘어져서 세상을 바라보는 거야. 그러면 이제 이 보수 세력은 어떤 특징이 있냐면 굉장히 도덕성을 중시해. 종교적인 성향이 강하고 도덕성이 강하고 지금 사회제도인 법을 지키려고 하고, 그리고 이제 이 사회제도라는 건 종교제도, 결혼제도, 가족제도 이런 구체제를, 그러니까 지금의 사회를 안정적으로 유지하려는 사람들이 보수예요. 그러면 이제 진보 개혁 세력은 뭐냐? 지금의 사회제도를 뜯어 고쳐야 된다. 결혼제도를 부정하고 그리고 새로운 체제로 가야 된다. 그래서 지금 많이 가지고 있는 기득권 세력의 것을 가져서 다 같이 나누어 가져야 된다. 그리고 이제 새로운 지배 세력을 만들어야 된다. 이런 사람들이 진보 개혁 세력이야. 그래서 이제 이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 결혼제도에 대한 부정. 그러니까 이제 뭐 이 동성애라든가 이런 걸 찬성하고, 그리고 독신주의 이런 거 막 주장하고, 이런 사람들이 이제 진보 세력인 거죠. 그리고 만약에 이제 뭐라 그러나, 자기가 남자로 태어났는데 자기는 남자가 싫다. 그래서 이제 아랫도리를 자르고 여자가 되겠다. 그랬을 때 그걸 이제 받아줄 수 있는 사람들, 그게 진보 세력이야. 그럼 이제 이 보수는 뭐냐? 하나님의 축복으로 우리 아름다운 몸을 잘 유지하고 남성과 여성이 만나서 가정을 유지하면서 행복하게 아이를 낳아서 키우고 법을 지키면서 사회를 안정적으로 유지하고 도덕적인 가치관을 지켜야 된다. 이게 보수예요. 자, 그렇다면 우리나라에서, 근데 우리나라는 보수는 새누리당, 진보는 민주당 그랬잖아. 이거는 맞는 말일까요? 틀리는 말일까요? 100% 틀린 말이에요. 자, 일단 새누리당이 법을 지켜요? 새누리당이 법을 지켜요? 안 지켜요. 이번에 막 헌법도 안 지키고, 그리고 막 불법 해놓고 불법을 안 했다 우기고 개판이잖아. 그 다음 도덕적이에요? 너무나 부도덕하잖아. 사회제도와 질서를 지키려고 그래요? 안 지키잖아. 그러니까 친여가 보수라는 표현은 잘못된 얘기야. 조선일보, 동아일보가 보수 신문 아니야. 걔네는 기득권 신문이야. 보수의 특징 중에 기득권이란 말이 있어. 즉 어떤 권력을 가지고 있는 자들이다. 그건 하나의 특성이야. 그래서 조선일보, 동아일보, 새누리당은 기득권 세력은 맞지만 보수는 아니야. 부도덕하고 사회를 혼란으로 만들고 불안감을 조성하잖아. 전쟁 공포를 팔아서 불안감을 조성해서 정권을 유지한 애들이기 때문에 걔네는 보수가 아니야. 그럼 진보예요? 진보도 아니야. 그냥 걔네는 또라이 꼴통이야. 조선일보, 동아일보, 새누리당은 그냥 또라이 꼴통이야. 지금 한나라당, 옛날 말로 한나라당? 예. 그냥 얘네들 그냥 또라이 꼴통 집단이고, 그리고 그러면 누가 우리나라의 보수냐? 민주당이 보수정당이야. 더민주가 보수정당이에요. 예. 더민주가 보수정당이야. 그래서 그 문재인이 그런 얘기를 하잖아. 더불어민주당은 보수정당이라고. 중도 보수라고.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요? 그래서 더민주가 보수정당이야. 그러면 이제 진보정당이 정의당, 민노당, 이런 사람들이 진보정당인 거야. 예. 무슨 얘기인지 알겠지? 그러니까 노동당이나 민노당 이런 사람들이 이제 진보정당인 거죠. 근데 이제 진짜 진보정당의 제일 끝에 가장 극진보가 공산당이야. 그 공산당은 지금의 이제 기득권이 갖고 있는 모든 재산을 뺏어서 똑같이 나누어 갖자. 그런 사람들이잖아. 우리나라에는 공산당이 없어. 다른 나라에는 공산당이 다 있는데 우리나라에는 공산당이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나라만 반공을 국시로 했기 때문에 공산당이 성립되면 국가보안법으로 처벌을 했어.
그래서 우리나라만 공산당이 없고 다른 민주주의 국가에는 다 공산당이 있어. 근데 별로 인기를 못 얻는 거지. 북한은 우리나라는 아니잖아? 예. 그런 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극진보가 그 공산주의고, 그 다음에 이제 사회주의고, 그 다음에 사회민주주의고, 그 다음에 이제 보수가 민주주의고, 그리고 이제 새누리당 같은 경우에 왕정이죠. 독재주의. 예. 이명박 박근혜는 독재주의고, 그래서 이제 이 민주주의 정당이라는 게 보수 정당인 거야. 그리고 이제 제일 극히 공산주의, 그 다음 사회주의, 사회민주주의, 그 다음에 민주주의. 예, 이렇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좌파 우파에 대한 개념은 그래서 이해가 되세요? 자, 그러면 이제 여러분이 지금부터 나는 진보인가를 잘 생각해봐. 여러분에게 아들이 하나 있어. 근데 그 아들이 그 남성의 상징을 제거하고 나는 오늘부터 딸로 살고 싶어요 라고 얘기를 했어. 자, 그럴 때 사랑하는 내 딸하고 안아줄 수 있으면 당신은 진보야. 그 다음에 당신한테 무남동녀 외동딸이 있어. 근데 얘가 나는 결혼을 원하지 않는다. 근데 애는 갖고 싶다. 그래가지고 어디 가서 모르는 사람의 애를 배갖고 왔어. 그래갖고 애를 낳겠다 그래. 그랬을 때 사랑하는 내 손주 그러면 진보야. 그 다음에 여러분의 자녀가 이제 아들 하나 딸 하나 낳았는데 딸내미는 여자친구를 데려가서 살겠다 그러고 아들내미는 남자친구랑 평생 살겠다 그래. 그랬을 때 사랑하는 나의 며느리 나의 사위 이러면서 좋아할 수 있으면 진보야. 근데 아니잖아? 예. 그게 진보예요. 진보 세력이라는 게 그런 거야. 그러니까 소위 그 민노당 지지자들 중에 그 동성연애자들이 막 나와서 집회하고 그러는 거잖아. 그래서 소위 그 새누리당이 그러니까 그 동성애 클럽을 계속 물고 늘어지는 거야. 무지개 깃발 달고 나온 애들이 그 동성애자 성소수자 집단이야. 예. 무지개 깃발 들고 나온 애들이 성소수자들이야. 뭐 게이 연합 이런 애들. 그런 애들이 진보 세력인 거야. 왜냐하면 이제 지금의 결혼제도, 사회제도를 부정하는 존재들이잖아.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자, 그러면 나는 진보일까요? 보수일까요? 나는 종교도 안 갖고 있는데. 나는 진보일까요? 보수일까요? 자,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또 하나의 함정을 피해야 돼요. 뭐냐? 우리 마음엔 보수는 보수만 있고 진보는 진보만 있을까요? 응? 성소수자인데 교회 가고 싶어. 그럼 이 사람 뭐야? 너는 동성애자니까 교회 못 오게 해. 그러면 얼마나 상처받아. 하나님을 믿고 싶고 신앙생활 하고 싶은데 동성애자니까 나가라. 그럼 이 사람은 종교적인 어떤 제도는 인정을 한 사람이야. 근데 몸은 이 또 다른 성적인 마음은 성소수자야. 그럼 이 사람의 마음은 진보하고 보수가 같이 있는 거야. 그죠? 그 다음에 나는 동성애자야. 그런데 법을 지키고 싶어. 그럼 법을 지킨다라는 건 보수적인 자세야. 준법은 보수의 상징이야. 그러면 뭐야? 동성애자인데 법을 지키고 싶어. 이게 무슨 얘기냐 하면 결국 진보와 보수라는 건 무 자르듯이 딱 잘라가지고 쩍 갈라낼 수 있는 게 아니라고. 그게 무슨 얘기냐 하면 우리 마음에는 진보의 마음과 보수의 마음이 공존하는 거예요. 모든 사람의 마음에는 진보의 마음과 보수의 마음이 공존을 해. 근데 젊었을 때는 좀 더 진보적인 성향이 강해. 왜냐면 자기가 가진 게 집도 없고 뭐 결혼도 안 했고 그러니까 모든 게 자유로워. 생각하는 게 자유로워. 그래서 진보적인 성향이 더 강해. 근데 나이가 들수록 결혼도 하고 집도 생기고 애도 있고 그러면 사회가 좀 안정되길 바래. 그래서 보수적인 성향이 강해지는 거야.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요? 그래서 리영희 선생님께서 뭐라 그랬냐면 새는 좌우의 날개로 난다. 그래서 보수와 진보가 공존해야 된다고 얘기한 거야. 근데 보수는 합리적인 보수여야 된다. 즉 진보의 존재를 인정하고 그러면서도
이 사회를 안정적으로 발전시키려고 노력하는 게 합리적 보수. 그 다음에 진보 중에서도 철없이 지금의 모든 걸 다 부정하고 공산주의 혁명을 일으켜야 된다 이렇게 하면 안 되고 성숙한 진보. 그래서 보수의 존재를 인정하고 지금 사회적으로 잘못된 부분을 끊임없이 지적하면서 고쳐나가자고 얘기하는 성숙한 진보. 그래서 합리적 보수와 성숙한 진보가 공존해야 된다. 그게 올바른 인식이라는 거야. 근데 우리나라 국정원이 너 좌파야 우파야 진보야 보수야 너 새누리당 지지해? 새누리당 반대해. 이게 바로 국정원식 개무식한 쥐무식한 이분법인 거예요. 요 얘기 오늘 처음 들었어요? 대충 알고 있었는데 헷갈렸어요? 이게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될 내용이야. 예. 그러니까 진보냐 보수냐를 선택해라. 보수가 뭔데? 새누리당 지지하면 보수, 새누리당 반대하면 진보. 정말 이게 닭똥꼬 빨아먹는 얘기예요. 예. 닭똥 빨아먹을 얘기라고. 새누리당은 보수정당이 아니라니까? 또라이 꼴통 집단이었지. 이기적인 집단이고 이익 집단이지. 그러니까는 그 보수의 기준이 잘못되어 있었던 거야. 그래서 여러분들 헷갈린 거예요. 우리나라의 보수정당은 민주당이에요. 더민주가 보수정당이야. 국민의당도 보수정당이라고 할 수 있어. 예, 국민의당도 보수정당. 그러니까 더민주하고 국민의당이 보수정당이고 정의당, 노동당, 민중당 얘네들이 진보정당이야. 예. 무슨 얘기인지 알겠지? 그래서 더민주가 진보당이라고 얘기한 애들은 무식해서 그래. 더민주더러 진보라고 얘기하면 좌파라고 얘기하는 건 그거 무식해서 그러는 거야. 안 가르쳐줘서. 아무도 이게 진실을 안 가르쳐줘갖고 그 막 저기 국정원에서 떠드는 대로 따라하니까 그만 그런 어리석은 주장을 하게 된 거예요. 예. 근데 그 이제 진보 보수 좌파 우파에 대한 개념 정리가 됐죠? 됐어요? 다음 이야기로 넘어갈게요. 다음 이야기. 자, 제가 며칠 전에 그 경제 발전 과정을 설명했어요. 그 이제 초기 자본주의가 맨 처음에 나왔을 때는 무슨 경제? 자유주의 경제. 어떤 자유주의? 자유방임주의 경제. 들어봤죠? 맨 처음엔 뭐라고요? 자유방임주의. 아담 스미스. 그래서 그 정부는 야경국가. 이 야경국가라는 말이 뭐냐면 밤에 도둑만 잡아라. 사유재산을 보호하기 위해서 도둑만 잡으면 돼. 다른 거 하지 마. 그게 자유방임주의 체제. 그러다가 이 자유방임주의 체제의 문제가 뭐냐면 강자, 즉 경제적인 강자가 경제적인 약자들을 너무 수탈해가지고 임금을 너무 줄인 거야. 그래가지고 결국 세계 경제 대공황이 오는 거예요. 1, 2차 세계대전을 하게 되는 거지. 그래서 1, 2차 세계대전을 거치면서 바뀐 게 수정자본주의. 그래서 45년부터 89년까지를 수정자본주의 시대라래. 요 수정자본주의 시대 때는 어떤 일이 발생하느냐 하면 지금 국가가 경제활동에 개입해야 된다. 그래서 대재벌이 중소기업을 핍박하지 못하도록, 그 다음에 사업자가 노동자를 핍박하지 못하도록 정부가 규제해야 된다. 그게 수정자본주의야. 그래서 일자리를 보장해주고 노동자들의 실질 임금을 보장해주는 그런 제도. 그게 수정자본주의 체제의 특징이야. 그리고 복지를 강화해. 그래서 복지제도로 교육과 의료에 대한 복지를 강화하는 교육, 의료, 노인 복지를 강화하는 게 요게 수정자본주의 체제의 그 모습이야. 그런데 이 수정자본주의 체제는 문제가 있었어. 어떤 문제냐? 부자들한테 세금을 많이 걷는 거야. 그래서 이 수정자본주의 체제에는 빈부격차를 줄이기 위해서 부자들에게 세금을 누진세로 걷어. 그러니까 이 부자들이 그 세금이 너무 아까운 거야. 그래갖고 이것들이 뭐라는 거야? 이제 오일 쇼크라는 게 왔을 때 오일 쇼크가 오니까 정부에서 대처를 못했다. 그래서 이게 전부 다 정부가 너무나 커져서 그런다. 큰 정부의 문제다. 그러니까 이 큰 정부를 없애고 작은 정부로 가야 된다. 그러면서 만든 게 신자유주의야. 신자유주의. 그래서 이 신자유주의 체제는 뭐냐면
공기업을 없애고 민영화하고. 그러니까 이 공기업이 뭐냐면 원래 일자리를 만들려고 만든 기업이야. 근데 그 공기업을 민영화하고 그 다음에 대기업에 대한 규제를 완화하고, 그게 신자유주의의 특징이야. 복지제도를 축소하고. 예, 그게 신자유주의예요. 이걸 우리가 머릿속에 넣고 있어야 돼. 뭐라고요? 자유방임주의, 수정자본주의, 신자유주의. 요게 이제 경제의 역사야. 그래서 자유방임주의에는 작은 정부 야경국가, 수정자본주의에는 큰 정부 복지국가, 그 다음에 신자유주의에서 다시 작은 정부 규제 완화, 이렇게 되는 거야. 근데 바로 이 신자유주의가 90년대에 공산주의가 몰락한 다음에 글로벌 경제체제를 틀어쥐고 세계를 지배하고 있는 거야. 그러면서 어떤 문제가 나타났냐면 그 글로벌 생산체제, 한마디로 임금이 낮은 나라에 가서 물건을 생산해서 그 부자 나라에 팔아먹는 그런 구조, 괜찮은 아이디어였어. 그런데 여기에 문제가 뭐냐? 부자 나라에서 제조업이 사라지는 거야. 일자리가 사라지는 거야. 그래서 그 글로벌 생산체제에 대한 비판으로 다시 나온 게 제3의 길이야. 제3의 길. 제3의 길이 뭐냐면 그 생산은 자본주의, 자유주의로 생산해. 개인의 창의력과 능력에 따라서 막 생산을 해. 그 다음에 그걸 분배할 때는 빈부격차를 줄이는 방향으로 분배를 해야 된다. 국가가 분배에 개입하는 체제. 그게 제3의 길. 응. 사회민주주의로 가는 길. 응. 누구 꺼져라고 얘기하는, 누구 꺼져 그러면 블랙이야. 예. 누구더러 꺼지라고 얘기하면 블랙이에요. 응. 누구더러 꺼져주세요 그러면 블랙이야. 누가 뭐 사고 쳤어? 자, 다시 한번 외워볼까요? 예. 또 외우라 그러면 또 여러분이 시험이 들어요. 예. 그래서 우리에게는 뭐가 있어요? 메모장이 있죠? 네. 자. 초기의 형태가 뭐라고요? 자유방임주의. 예. 아담 스미스. 예. 아담 스미스 시절의 자유방임주의. 이때 국가는 뭐라고요? 야경국가. 그래서 이제 이때는 사유재산 중시, 사유재산을 중시하고 자유계약을 중시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떤 문제가 발생하냐면 경제적 강자가 강자 독식, 아니야 이걸 뭐라 하지? 약육강식, 약육강식 경제체제가 만들어지는 거야. 예, 요게 이제 자유방임주의 체제의 문제점. 그래서 그 자유방임주의 체제로 인해서 나타난 현상이 뭐였다고요? 제 1, 2차 세계대전. 1, 2차 세계대전. 그리고 또 뭐 1, 2차 세계대전 사이에 경제대공황. 경제대공황과 1, 2차 세계대전을 거치면서, 예, 그래서 만들어진 게 뭐라고요? 뭐라고? 수정자본주의. 수정자본주의의 특징은 뭐냐면, 예, 복지국가. 복지국가를 추진하고, 그 다음에 뭐예요? 그래서 이 복지국가에서 가장 중시하는 게 뭐냐면, 일자리가 복지다. 예, 일자리가 복지다. 그래서 공기업의 그 채용을 늘려. 예, 이런 게 이제 복지국가의 특징이야. 그리고 또 뭐라 그러나, 큰 정부. 그리고 부자들의 누진세. 예. 이런 것들이 운영되던 게 저 수정자본주의 체제의 특징이에요. 그러다가 이때 무슨 일이 발생하냐면 오일 쇼크라는 게 와. 근데 이 오일 쇼크는 사실 왜 뭐가 원인이었냐면 미국에서 중동의 석유를 무조건 다 뺏어 먹으려고 그랬어. 그래서 중동 사람들이 우리들의 그 기름을 우리들이 생산량을 결정하겠다. 그게 오일 쇼크예요. 오페크를 만들었던 거. 근데 이걸 가지고 이 오일 쇼크에
정부가 제대로 대응하지 못했다라는 개같은 논리. 이걸 피면서 만든 게 신자유주의야. 신자유주의의 특징은 뭐냐 하면 복지국가가 아니라 작은 정부. 작은 정부의 특징이 뭐냐 하면 규제 완화. 규제 완화는 뭐냐면 대기업에 대한 규제 완화야. 대기업에 대한 규제를 완화하고, 그리고 뭘 했을까요? 공기업을 민영화해요. 그래서 그러면서 이게 글로벌 체제, 글로벌 생산 체제. 결과적으로 어떻게 됐어? 세계가 전부 다 가난해졌어. 그죠? 그래서 이 가난한 그러니까는 결과적으로 어떤 일이 발생했냐 하면 국가 간 빈부격차 심화, 그리고 이 국가 간의 갈등이 고조돼. 그리고 환경이 파괴되고, 그리고 인권이 침해되고, 가난한 약소국의 인권이 침해되고, 여러 가지 사회적인 문제가 발생했어. 그죠? 그래서 다시 나온 게 뭐라고요? 제3의 길. 제3의 길이라는 건 뭐냐면 소위 생산은 자유롭게, 분배는 국가 개입. 그래서 국가 개입한다는 얘기는 뭐냐면 부자 증세. 부자들에게 세금을 더 걷겠다. 그리고 복지를 강화하겠다. 이게 이제 부자 증세, 보편 복지. 이게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요? 부의 편중 문제가 생긴 거죠. 그죠? 맞아요. 이게 바로 부의 편중 문제야. 신자유주의로 인해 나타난 문제가 국가 간의 빈부격차가 심해지고 갈등이 고조되고, 그래서 지금 다시 전쟁 위기가 고조되고 있는 거야. 환경이 파괴되고 약소국의 인권 침해 현상이 나타나고 부의 편중. 그래서 사회가 불안해지는 거야. 그래서 이걸 해결하기 위해서 나오는 게 지금 제3의 길이다. 생산은 자유롭게, 분배는 국가가 개입. 그럼 국가가 뭘 하겠다는 거냐? 부자에게 증세를 하고 보편 복지를 하고, 그리고 또 뭐 하겠어요? 규제. 대기업 규제. 네. 들으면 나중에 까먹어요. 네. 자, 요거 지금 다 외우셨어요? 빨리 외워요. 이거 빨리 외우세요. 망치 부인 방에 가서 제목. 자,
요 내용 망치 부인이 지금 그 게시판에 써놨어요. 예. 지금 우리 게시판으로 들어가서 보면, 방송국 게시판에 보면 야매 근대경제사 이거 보면, 요렇게 해서 이제 내용을 정리해 놨으니까 필요하신 분들은 이 내용을, 예, 한번 찾아보시고요. 자, 여기서 우리가 또 중요한 내용이 뭐냐 하면, 여기까지 이해는 되죠? 네. 여기까지 이해는 되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게 뭐냐면 복지의 개념이야. 복지에 대한 개념. 그래서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들이 큰 정부, 작은 정부 그 논쟁이 뭔 얘기인지 알아듣겠지. 큰 정부, 작은 정부 얘기하는 거 알아듣겠죠. 뭔 말인지 알아듣겠지. 그 다음에 나오는 게 중요한 게 뭐냐면 선택적 복지하고 보편적 복지야. 우리가 이제 반드시 알아야 될 내용인데요. 예. 우리가 이제 복지를 다 같은 복지라고 생각하면 안 돼. 선택적 복지라는 게 있고, 그 다음에 이거랑 대립되는, 예, 무슨 복지가 있느냐 하면, 뭘까요? 보편적 복지. 예. 이거. 선택적 복지하고 보편적 복지의 차이점을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된다. 예. 그러면 이 선택적 복지라는 말은 뭐냐 하면 지금 이명박식 복지를 말해요. 꼭 필요한 사람에게, 꼭 필요한 약자에게 집중. 야, 그럴싸해. 이 선택적 복지라는 말은요. 꼭 필요한 약자에게 집중하겠다. 그런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이 보편적 복지라는 건 뭐냐면 누구에게나 다. 이게 가장 그 특징이야. 그런데 이 선택적 복지라는 말은 문제가 있어. 뭐가 문제일까요? 꼭 필요해. 꼭의 기준이 뭐냐? 꼭의 기준이 뭐냐? 한마디로 복지의 기준에 문제가 있는 거야. 어느 선까지는 복지의 대상이고 어느 선부터는 복지의 대상이 아닌지, 예, 복지 대상의 기준 선정 문제가 나오는 거야. 그 다음에 이 복지의 대상에게 낙인 효과라고 그래가지고 너는 가난해서 국가로부터 도움을 받는 사람이야. 이러면서 심리적으로 위축시키는 그런 부작용들이 나타난 거예요. 예. 그 가난을 증명해야 되는 거야. 예. 가난 증명으로 인한 낙인 효과. 이게 결국은 기회를 박탈하게 되는 거죠. 예. 기회를 박탈하는 문제가 생긴 거야. 그래서 이제 나오는 게 보편적 복지라는 건데, 그런 보편적 복지라는 건 뭐냐면 모든 국민에게 똑같이 해주는 거야. 의료나 공공의료, 공공교육. 그러니까 이제 단지 이 나라에 태어났다는 이유만으로 그 교육이나 의료에서 차별받지 않는 거야. 그 모든 사람에게 다 똑같이 이렇게. 그런데 근데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해보면 모든 사람이 다 필요한 건 아니잖아. 가령 중산층 같은 경우에는 저 돈이 복지 혜택이 필요 없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왠지 선택적 복지가 더 합당한 것 같잖아. 그죠? 꼭 그렇잖아. 자, 그런데 이건 뭐냐? 그래서 중산층은 자기 돈을 내고 가난한 사람만 혜택받는 선택적 복지가 좋은 거 아니니? 라고 얘기를 하는 거야. 그런데 이 보편적 복지는 중산층이 비용을 내는 게 아니라 세금을 내는 거야. 이 보편적 복지를 하기 위해서는 뭐냐 하면 부자들이 세금을 더 많이 내는 거야. 있는 사람, 자기 재산에 따라서 부자들의 누진세. 예. 부자들의 누진세를 적용하면 더 많이 버는 사람은 더 많은 돈을 내고 가난한 사람들은 조금만 내거나 안 내고
그래서 기본적인 수준을 맞춰주는 거야. 세금으로 다 걷어서 모든 비용을 국가가 내버리는 거야. 그게 보편적 복지예요. 이게 우리가 볼 땐 선택적 복지가 되게 좋아 보이잖아. 근데 문제는 뭐냐면 가난을 증명하는 서류가 어려워. 아주 까다롭게 해놨어. 모든 나라가 그래. 왜? 선택적 복지를 만든 목적이 뭐냐면 처음부터 목적이 부자 감세야. 이 선택적 복지를 주장하는 사람들의 목적이 부자 감세를 하려고 선택적 복지를 하는 거야. 그래서 세금을 부자들이 조금만 내게 하려고. 그래서 선택적 복지를 하고 중간에 있는 사람들 네 돈 내고 네가 써 라고 얘기하는 거야. 문제는 뭐냐면 늘 차상위 계층이 문제인 거예요. 아예 가난해서 국가에서 생활비 지원을 받으면 몰라. 그런데 아예 가난의 기준에 뭐 서류 하나가 걸려. 그래서 아무런 혜택도 못 받게 돼. 그 사람은 복지의 사각지대에 놓이게 되는 거야. 근데 그렇게 그런 선택적 복지를 왜 추구하느냐? 저 보편적 복지를 하게 되면 부자들이 누진세를 내야 돼. 소득에 따라 많이 벌면 세금을 많이 내고 적게 벌면 적게 내는 거야. 그러니까 지금 이건희 재산이 8조인데 이재용의 재산이 8조인데 세금을 몇십억 안 냈대잖아. 다른 나라 같은 경우에는 소득이 만약에 8조다. 적어도 8천억에서 1조 6천억은 세금을 내야 되는 거야. 20% 정도를. 그런데 이재용이는 몇 조 원의 재산을 갖고 있는데 100억도 세금을 안 냈대잖아. 그러면서 탈세 수단을 막 추구하잖아. 그 선택적 복지라는 건 결국 부자들을 위한 제도인 거예요. 이걸 갖다가 이 선택적 복지를 뭐 무노동, 무임금 내지는 불로소득을 원한다. 그러면서 막 누명을 씌워. 이거 다 여론이 만들어낸 허상이야. 자, 예를 들어서 여러분 동네에 어떤 할머니가 굉장히 가난하게 살고 있어. 근데 알고 보니까 이 할머니가 국가로부터 어떤 혜택도 못 받아. 지원을 못 받아. 이유가 뭐냐? 아들들이 살아있기 때문이야. 아들들이 또 소득도 좋아. 법적인 아들들이. 그러면 이 그 할머니에게 국가에서 지원을 해줄 수가 없는 거야. 그죠? 자, 이랬을 때 아들더러 할머니를 모셔라. 할머니에게 돈을 드려라. 그래도 안 들어. 방법이 없어. 그때 나오는 게 바로 보편적 복지야. 일단 다 자식들한테 세금을 걷어. 싹 다 걷어. 그래서 모든 할머니들, 할아버지들을 최소한의 인권을 보장해 드려. 그게 보편적 복지라는 거야. 세금으로 다 걷어서 그들이 개별적으로 하지 않는 의무를 국가에서 해주고 대신 세금으로 걷어내는 거. 예. 그게 보편적 복지예요. 그런데 이걸 갖다가 국가적인 낭비라는 둥, 비효율적인 국가 운영이라는 둥. 그러면서 늘 비난했던 게 누구야? 그게 이명박 박근혜 당이야. 예. 이명박 박근혜 당 지지자들이 항상 주장하는 게 바로 선택적 복지. 그러니까 이 기본적으로 보편적 복지라는 건 부자들이 세금을 많이 내야 되는 거야. 왜 이렇게 부자들이 세금을 많이 내야 되냐면 우리나라의 상위 20%가 우리나라의 모든 재산의 60%인가를 갖고 있어요. 그죠? 예. 그 정확한 프로테이지 좀 뉴스로 갖고 와봐봐. 상위 20%가 절반 이상을 갖고 있는 거야. 그러면 나머지 80%가 절반이 안 되는 걸 나눠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절반 이상을 상위 20%가 갖고 있으니 상위 20%가 세금을 많이 내야 되는 거야. 근데 그 중에서도 상위 20%도 다 똑같이 갖고 있는 게 아니야. 실제로 상위 2%에서 18%까지는 갖고 있는 양이 별 차이가 없어. 그러면 상위 1%가 2%가 대부분을 갖고 있는 거야. 50% 정도를 얘네들이 갖고 있는 거지. 그러니까 상위 2%는 걔네들이 절반만 세금을 내도 나머지 절반으로 황제처럼 살아. 근데 가난한 사람들은 이 사람들 워낙 기본적으로 갖고 있는 게 없기 때문에 낼 돈이 없는 거야. 그러니까 결국
최고 부자들이 돈을 많이 내는 구조가 보편적 복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돈이 아까워서, 예. 자, 여기 나왔네. 예. 잠깐만요. 이거 충격적인 기사예요. 우리나라 상위 10%가 우리나라 부의 66%를 보유. 우리나라 상위 10%가, 제일 부자 10%가 우리나라 재산의 66%를 가지고 있대요. 예. 그리고 하위 50%, 국민 절반이 자산이 2%밖에 안 돼. 2%를 50%가 나눠 갖고 있다는 거야. 어이없죠? 그러니까 상위 10%한테 세금을 많이 걷어야 되는 게 맞잖아. 지금 왜 이렇게 상위 10%가 66%를 갖게 됐냐 하면, 제가 며칠 동안 계속 얘기했던 내용 있죠? 뭐라 그랬어요? 재벌들이 임금을 띵까먹고, 어떻게 띵까먹었어? 일단 7천만 원씩 3명을 써야 되는데, 한 명한테는 7천만 원 주고, 나머지 한 명한테 3,500만 원 주면서 2명한테 세 사람 일 시키는 거. 그러면 임금을 절반으로 줄이잖아. 그거 대기업이 홀라당 먹어. 그 다음에 중소기업에서 납품을 받는데, 원래 그 납품값에는 중소기업 노동자의 임금이 포함되어 있어야 돼. 그런데 그 중소기업에서 돈을 충분히 달라고 그러는데 안 줘. 그러면서 그 중소기업에다가는 원자재 값만 주는 거야. 그러면 중소기업에서 임금을 줄 수 없으니까 외국인 노동자를 데려다 쓰고 불법 노동자라고 신고해서 임금을 아끼잖아. 그렇게 노동시장을 망가뜨리는 게 대기업이야. 그래서 걔네들 10%가 66%를 창고에 싸놓고 있는 거야. 그리고 나머지 국민 50%는 2%를 갖고 나눠 쓰고 있는 거고. 굉장히 비참한 상황이 된 거죠. 이게 바로 대기업이 노동자들의 임금을 제대로 주지 않고 중소기업을 착취하기 때문이야. 그래서 나라에 공정거래위원회라는 걸 만들고 대기업의 규제를 만든 건데, 이명박 박근혜가 10년 동안 그걸 없애버린 거야. 기가 막히는 거야.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알고 계셔야 될 선택적 복지와 보편적 복지라는 개념을, 공공의료, 공공교육, 그러니까 이번에 유치원 문제 생겼잖아. 지금 병설 유치원이 전체 유치원은 3%밖에 안 돼. 국립 유치원인데 국립 유치원이 3%밖에 안 돼. 그런데 실제로 그 3%의 유치원이 더 싸기 때문에, 시설 좋고 싸기 때문에 거기 가고 싶은 사람은 많은데, 사설 유치원에서 그 국립 유치원을 늘리지 못하게 하는 거야. 그게 문제잖아. 근데 이제 그 사설 유치원을, 여기까지 할게. 그러니까 이제 공립 유치원을 늘리는 건 보편적 복지. 예. 근데 이 공립 유치원을 늘리면 비용은 적고 혜택이 많으니까 그만큼 부자들이 세금을 많이 내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그걸 반대하는 거죠. 예. 예. 큰일 날 뻔했어. 예. 자, 나는 정확하게 뭐라고 설명 안 했다잉? 예.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께 드리고 싶었던 이야기, 오늘 제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였어요. 예. 자, 어떠셨나요? 오늘 방송 뭐 들을만 하셨어요? 예. 알아들으셨어요? 바람이 불어오는 곳, 그곳으로 가네. 그대의 머릿결 같은 나무 아래. 그렇죠. 의무교육이 고등학교, 근데 우리나라 지금 의무교육이 고등학교까지인 지역이 많지 않아요. 서울도 고등학교까지 의무교육 아니에요. 예. 서울은 중학교까지만 의무교육이야. 그래서 의무교육일 땐 퇴학이 안 돼. 근데 고등학교 퇴학이 되잖아. 예. 그러니까 유치원부터 고등학교까지를 의무교육 해줘야 된다. 이게 보편적 복지.
지역에 따라서는 고등학교까지 의무교육인 지역이 있어요. 애들 숫자가 적은데. 근데 서울은 이제 고등학생이 많기 때문에 의무교육 안 해줘요. 예. 우리가 느끼며 바라볼 북한의 60만 명 대피령이 떨어졌대요? 뉴스 갖고 와봐봐. 북한의 60만 명 대피령이 떨어졌어요? 새로운 꿈들을 위해 바람이 불어오는 곳 그곳으로 가네. 뉴스를 안 갖고 오고 있죠. 햇살 일배를 끊어! 그곳으로 가네. 바람에 내 몸 맡기고 사형제도를 찬성하는 인간들이 전쟁을 일으켜요. 가네. 사람의 목숨을 중시하지 않기 때문에 그 사형제도 찬성하지 않은 애들이 전쟁에 찬성해요. 수평선을 예. 바라보며 햇살이 웃고 있는 곳 뉴시스에 기사가 났어요. 갖고 와보세요. 예. 뉴시스 기사 한번 갖고 와봐봐. 60만 명 대피령이 내려졌는지. 나뭇잎이 손짓하는 곳 그곳으로 가네. 휘파람 불며 걷다가 너를 생각해. 너의 목소리가 그리워도 뒤돌아볼 수는 없지. 바람이 불어오는 곳 그곳으로 가네. 38 로스에서 아침에 발표. 38 로스에서 발표하는 거요. 미국 언론도 안 믿어요. 예. 38 로스에서 주장하는 걸 미국 언론도 안 믿어. 예. 그냥 그런 주장이 있다. 왜냐하면 38 로스의 정보가 대부분 탈북자들한테서 나오는 정보야. 그래서 그 탈북자들에서 나오는 정보라서 그 현실성이 없다. 그게 외신들이 바라보는 내용이에요. 예. 38 로스가 뭐냐면 그 미국에서 활동하는 그러니까 미국의 자본을 받아 미국의 돈을 받아서 활동하는 소위 북한 정보지야. 북한에 대한 정보를 계속 발표하는 애들. 근데 얘네들의 정보원이 어디냐면 주로 탈북자들이야. 그럼 이 탈북자들이 정확한 뉴스를 전달하는 게 아니라는 거지. 그리고 어떤 자기의 정보를 팔아야 되기 때문에 과장되고 그 부정확한 정보를 많이 갖고 온다. 그걸 그대로 실어주는 게 38 로스예요. 그래서 38 로스는 한마디로 미국판 조선일보라고 보면 되는 거야. 미국판 일배? 예. 그 38 로스라는 게 미국판 일배라고 보면 돼. 예. 그러니까 이제 이 38 로스의 주장대로라면 벌써 우리 한반도는 전쟁 많이 났어. 예. 이 38 로스의 주장대로라면 전쟁이 벌써 많이 나야 됐다고. 그러니까 이제 38 로스가 주장한 내용은 사뿐히 무시하고 넘어가야 돼. 그러나 지금 상황이 어떤 상황이냐 하면 그렇게 쉽지만은 않은 상황이야. 예. 내가 그랬잖아. 우리나라 전쟁의 위험성은 얼마라 그랬죠? 50%라 그랬죠? 지금 왜 그러냐면 트럼프의 자기 지지자들로부터 계속 트럼프가 비난을 받고 있어. 뭐 때문이냐면 공약을 계속 파기하고 있거든. 그러니까 이 트럼프의 공약이 계속 파기되면서 트사모들이 계속 압박을 가하고 있는 거야. 그런데다가 무엇보다 이 트럼프가 스캔들이 많은 사람이야. 가족들 문제도 많고.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 트럼프를 이 무기 사업자들이 협박하는 거지. 원래 트럼프가 대통령이 될 때는 자기는 불필요한 전쟁을 하지 않겠다. 그거 아주 비효율적이다. 전쟁하는 돈 아깝다 이러면 대통령이 됐잖아. 그런데 지금 한 짓이 뭐냐면 그 시리아 공습, 아프가니스탄 공습을 하고 있어. 그 공습할 때 들어가는 무기, 전부 무기 사업자들이 파는 무기야. 그걸 지금 하고 있다는 얘기거든. 그럼 무슨 얘기냐면 지금 트럼프가 당선되기 전에는 돈 아깝다고 전쟁 안 한다더니 당선된 다음에 막 그 얘기 많이 들었잖아. 뉴스에
트럼프 탄핵 얘기 많이 들리지 않았어요? 지난달에? 3월 달까지 트럼프 탄핵 운동 많이 들으셨잖아요. 그런데 올해 이번 달 들어서서 트럼프 탄핵 얘기 쑥 들어갔죠? 내가 뭐라 했어? 트럼프는 미국판 이명박이다. 이명박 초기에 탄핵 얘기 막 나왔지만 쑥 들어가고 결국 끝까지 갔잖아. 응. 똑같은 논리야. 그러니까 그 트럼프 탄핵을 주도한 애들이 내가 볼 땐 같은 편이야. 그래서 초장에, 왜냐하면 집권 초기엔 탄핵을 안 시키거든, 잘. 응. 그러니까 초장에 탄핵 위기를 넘어가고, 그래서 뭘 원한 거냐면 길들이는 거야. 이명박이요, 서울시장 하면서 그 아름다운 재단에다가 기부를 그렇게 자기 서울시장 월급을 다 기부했어. 그리고 자기는 기부하면서 살겠다고. 그러면서 공공 그 서비스를 늘리는, 그래서 이 버스 전용차로 이런 거 막 만들고, 그러면서 굉장히 그 진보적인 정책을 할 것처럼 했다니까. 그래서 이명박이 대통령 되는 걸 사람들이 다 찬성했던 거야. 다수가 찬성했던 거야. 그런데 되자마자 탄핵운동이 일어나잖아. 그리고 나서 이명박을 줄 세우게 한 거야. 그런 거예요. 지금 트럼프가 지 멋대로 막 하고 싶었는데 탄핵운동을 막 여론에서 주도해가지고 길을 꺾은 거야. 그리고 난 다음에 스캔들 몇 개 터뜨렸잖아요. 뭐 사위가 어쩌다 딸이 어쩌다 막 이러면서, 그러면서 그 부인의 저기 뭐 경호비 못 대준다 막 이러면서 막 이제 언론에서 트럼프 욕을 많이 했어. 그리고 나서 트럼프가 지금 한 게 시리아 공습, 북한에다가 항공모함 보내기, 그리고 아프가니스탄 공습이야. 그게 딱 그 무기 사업자들이 원하는 방식으로 트럼프가 변질된 거야. 노선을 변경한 거지.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지금 전쟁 위험성이 50%라고 얘기하는 거야. 생각보다 지금 높은 거예요. 자, 그러면서도 실제로 이 트럼프가 전쟁을 진짜 할 마음이 있느냐? 그건 아닌 걸로 보여. 나는 아닌 거로 봐. 근데 전쟁 위험성은 지금 높아지고 있는 건 맞아요. 지금 쟤네들은 최대한 그러면 전쟁 위험성은 누구 때문에 높으냐? 트럼프만 가지고가 아니라 김정은 때문이지. 트럼프가 계속해서 협박을 하면, 북한을 계속 협박하면 김정은이는 몰리다가 결국은 수류탄의 안전핀을 뽑을 수 있다는 얘기야. 수류탄 던져버릴 수 있다는 얘기야. 그래서 전쟁 위험이 50%인 거야. 트럼프와 김정은이 만났기 때문에. 그래서 내일의 이벤트가 되게 중요한 거예요. 내일 지금 저기 김정은이가 뭔가 이벤트를 하겠다는 거잖아. 외신 기자들 모아놓고. 그래서 내일 무슨 일이 있는지를 긴장해서 바라봐야 되는 상황이야. 그래서 만약에 북한에서 핵 실험을 하겠다면 그 미군이 공습하겠다는 거 아니야. 그래? 엄마가 새우 고쳐줄게. 살 거야. 알았어. 살게 사. 네. 전쟁을 하게 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가족들에게 사랑한다는 말을 많이 하세요. 오늘 소고기 사서 구워 드시고 가족들이랑 사랑을 꼭 확인하시면서 오늘 다 같이 그 재미있는 영화라도 한 편 보세요. 전쟁 나면 그냥 죽는 거지 뭐. 총 맞아 죽거나 화학약품에 죽거나 아니면 굶어 죽거나. 차라리 전쟁 나면 죽는 게 나아. 당장 아파트에서 화장실도 못 가는데 안 그래요? 예.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자, 전쟁 가능성이 50%란 얘기는 당신이 전쟁이 나길 바라지 않으면 전쟁이 안 난다는 얘기예요. 내가 전쟁 나길 원하지 않아. 여러분이 원하지 않아. 우리 모두가 원하지 않아. 그럼 전쟁 안 나요. 근데 한두 놈이라도 미친놈들이 전쟁을 일으키려고 그러면 전쟁이 나겠죠. 전쟁이 난다고 믿든 안 난다고 믿든 우리들의 믿음대로 될 거다. 전쟁을 일으키면 안 된다라는 우리들의 믿음을 한 사람이 꾸면 꿈이지만 100인이 꾸고 만인이 꾸면 현실이 된다. 중지동천 우리가 모여서 전쟁 반대 평화의 한반도를 외치면 하늘을 움직일 수 있다. 누군가 포기해서 오늘 우리의 절망적인 상황이 만들어졌다면 우리가 포기하지 않으면 내일의 역사를 바꿀 수 있다는 믿음을 가지고 저 미친 김정은 미친 트럼프 때문에 어떻게 우리가 안정할 수 있나요? 이기기 어려운 대상하고 싸울 때 지지하는 방법은 싸움을 끝내지 않는 것이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전쟁이 일어나는 걸 반대해야 돼요. 전쟁 나면 어떻게 해요? 라고 두려워하면 전쟁 납니다.
전쟁 반대라고 강력하게 외쳐야 전쟁이 안 나는 거예요. 한반도 전쟁을 반대한다. 한반도 전쟁을 반대한다. 너네 이 미군 놈의 새끼들아, 너희들이 이제까지 우리 다 팔아먹은 무기가 얼만데 너네 그동안에 주한미군이 있어야 전쟁을 억제한다며. 여러분, 이번에 전쟁 나면요 주한미군 빼야 돼요. 왜? 주한미군 빠지면 전쟁 난다며. 안 그랬어? 근데 전쟁이 났다? 그럼 주한미군이 있어도 소용없다는 얘기네. 또 그동안 미군 무기를 사야 전쟁 안 난다며. 근데 이번에 전쟁이 나? 그러면 앞으로 미군 무기 안 사야 된다는 얘기야. 맞지? 전쟁이 날까봐 두려워하지 말고 주한미군더러 전쟁 막아내라고 하시면 돼요. 못 막으면, 그리고 계속해서 이렇게, 솔직히 주한미군은 한반도 안보를 지킨다고 와 있는 거 아니야? 그러면 안보를 지켜야지. 왜 이렇게 날마다 우리 국민들을 불안에 떨게 해? 이렇게 무능력하게 지킬 거면 나가! 라고 얘기하면 되는 거야. 한마디로 주한미군은 우리 국민들 생각에는 보안요원 아니야? 보안요원이 일을 제대로 못해. 그래서 막 나쁜 놈들이 쳐들어오려고 그래. 그럼 이거 결국 얘네 빼야 된다는 얘기야. 주한미군 계속 있고 싶으면, 주한미군 계속 있고 싶으면 전쟁을 막아. 군대도 안 갔다 온 사람이 뭘 한다고. 그러게 말이에요. 군대도 안 갔다 온 게 뭘 한다고. 지금 국군 통수권을 갖고 있어. 황교안이. 너 지금 황교안 욕한 거지? 그지? 지금 국군 통수권을 군대도 안 갔다 온 황교안이 갖고 있어요. 그러면서 전쟁을 불사한대. 지가 전쟁을 알아? 자, 내일 특별한 일이 없다면 다음 방송은 일요일 저녁 8시에 할 거예요. 근데 만약에 내일 또 전쟁 공포팔이라고 오늘 밤부터 지랄 연병을 하면 내일 또 망치부인 방송한다. 응? 알지? 박근혜가 판 깔았다가 어떻게 됐는지. 15년 8월에 이런 전설적인 멘트가 있었어. 판은 박근혜가 깔았는데 재미는 망치년이 다 봤다. 그 꼴 나고 싶지 않으면 오늘 밤 조용히 해라. 너네 자꾸 떠들고 계속 우리 불안하게 하면 주한미군 나가라 그럴 거야. 아니, 경비원이, 한반도 지키는 경비원이 못 지켜. 그럼 나가야지. 잘라야지. 맞지? 내가 주한미군 해고운동 하기 전에 조용히 끝내는 게 좋을 거야. 자, 지금까지 도봉구 창동사는 불량주부 망치부인이었고요. 자, 오늘 함께 해주신, 업과 꿀잼 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5,293분께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우리 매니저님들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후원해주신 분들 한 분 한 분 다 일일이 인사 못 불러드려서 죄송하고요. 이름 못 불러드려서. 그래서 싫으면 후원 안 하셔도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후원해주신 분들 덕분에 오늘도 망치부인은 당당하게 방송할 수 있었습니다. 이 방송을 녹음 녹화 떠서 유튜브와 팟캐스트에 뿌려주시는 풍행국님, 참세상님, 양회니님, 상식이 통하는 세상님, 안경유인님, 베티고양이님께 감사드리고 나머지는 모두 고소대상입니다. 예, 후원을 못해서 미안해요 라고 하지 마세요. 네, 생방송 처음부터 끝까지 지켜주시는 여러분이 진정한 후원자십니다. 예. 자, 고맙습니다. 다음 방송은, 예, 별일 없으면 일요일 저녁 8시 인생 상담으로 찾아올게요. 근데 별일 있으면 토요일 날도 방송한다. 자, 오늘은 제가 좀 몸이 안 좋아가지고, 뭐라 그래, 농담이 많이 없고, 괜히 막 딱딱하게 방송해서 죄송해요. 예, 자, 지금부터 제 방송 보실게요. 중계방에 계신 님들 얼리니까 본방송으로 오세요. 예. 아유, 내가 4시까지 끝내려고 했는데 4시까지 못 끝냈어. 아유, 이거 진짜. 자, 오늘 방송이 좀 도움이 되신 분, 오늘 처음 듣는 얘기들이 있었다, 손. 어서오세요, 어서오세요. 서울 도봉구 창동 사는 불량주부 망치부인이 운영하고 있는 생방송 시사수다방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 어서 오세요. 아, 정말 오늘은 비 오는 날. 예. 이 비가 오는 날은 프라이팬 위에 인절미예요. 예. 자, 어서 오세요. 어서 오세요. 오자마자 업해 주신 모든 분들 감사드립니다. 오자마자 꿀잼 눌러 주신 님 감사드립니다. 아, 237명의 꿀잼 1위 감사합니다. 예, 업 1위 감사합니다. 후원해 주신 모든 분께 감사드립니다. 일일이 이름 못 불러드려서 죄송하고요. 이름 안 불러주는 거 싫어서 후원하고 싶지 않으시면 안 하셔도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후원해 주신 여러분들 덕분에 오늘도 망치부인 당당히 방송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어서 오세요. 예, 제가 오늘은 일찍 시작해서 일찍 끝내려고 오늘 저녁 때 또 인터뷰가 있어요. 인터뷰라기보다 그 학생들이 와가지고 이제 과제를 하기로 했어. 그거 준비도 해야 되고, 예, 개인적으로 정리해야 될 일도 있고 이래서, 예. 어우, 이게, 어서오세요, 어서오세요. 끝 멘트를 먼저 해서 놀랬어? 업하란 얘기야. 내가 또 방송 시작하면 또 잊어버리잖아. 예. 어서오세요, 어서오세요. 자, 후원해주신 모든 분들 감사드리고, 업과 꿀잼 감사합니다. 이 삼성 폭발이 아니라 폭발물 신고 아니야? 응? 삼성에 폭발을 했다는 게 아니라 폭발물 신고 아니야? 예. 그걸 또 폭발이라고 얘기를 하는, 도대체 한글을 어떻게 읽는 거야? 삼성 사옥이 폭발했으면 지금 이렇게 세상이 고요하겠어? 머리는, 아니, 그냥, 미안해. 진실을 말하는 것 같아서 미안한데, 모자 쓸 때 필요해서 머리는 달고 다니는 것처럼 그렇게 행동하지 말란 말이야. 내가 볼 때는 직원들이 신고한 거 아닌가 싶어. 하도 일을 부려먹으니까. 전원 대피했대잖아. 얼마나 꿈같은 휴식이겠어. 자, 예. 그죠. 정말로 폭발시킬 거면 신고 안 하죠? 일단 터트리지. 예. 폭발물이 설치되어 있다라고 신고한 거는 뭔가 할 말이 있다는 뜻이야. 예. 지금 이제 11시 반에, 예, 11시 반에 신고가 됐는데, 지금 막 조금 아까 시청자 제보 영상이라고 YTN에 보도가 나왔어요. 예, 아직 폭발했다는 얘기는 없고, 네. 노트7을 놔두고 온 거 아닌가? 그러게, 미안해요. 요즘 위장이 많이 나빠진 것 같아. 가평의 옥녀봉에서 또 산불이 났대. 사격 훈련한 게 원인이래요. 예. 자. 지금 북한에서는 어제 새벽에 외신 기자들에게 대형 이벤트를 공지했다. 네, 뭔지 모르겠대요. 힘들어. 구역질이 나네. 아침 먹고 체한 것 같은데 혹시 밥 먹으면 나을까 해서 점심을 먹었더니 나 요즘 왜 이러지? 아침 먹고 체한 것 같은데 혹시 밥 먹으면 나아질까 싶어서 밥을 더 먹었더니 지금 속에서 전쟁이 나고 있어요. 네. 미친 것 같아 나도. 왜 이러나 몰라 내가. 미안해요.
소화제. 그 생각은 또 왜 못했을까? 아니, 조금만 깨달았어. 알았어, 잠깐만. 예, 노래 하나 듣고 계시면, 예, 내가, 소화제 먹고 올게요. 아. 아니 미친 거 아니야 금요일 밤이 되니까 12시가 돼도 나 잠 못 자겠어 다 날 부르니까 아니 미친 거 아니야 밤이야 밤이 아니야 길거리부터 클럽에 세상의 모두 여자들이야 끌리는 너의 향기가